현재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잘해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랬죠. 겁났죠. 뭔 일을 또 벌이려나 겁나셨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밀고 나갈 때 겁났죠. 요즘은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요즘의 불만은 뭐죠? 저는 그래요. 제가 양심적으로 저를 봤을 때, 물론 저랑 같이 그 대선 때 라이벌이었죠. 그분은 뭐 저를 아실지 모르지만 전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라이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붙고 저는 떨어져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죠. 아니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국민들은 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 충성 세력들이 과한 충성 세력들이 더 망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지금 정부는 그 전 정부보다 잘하고 있고 다만 우리의 불만은 달라요. 그 전 정부는 제발 큰일을 벌이지 말기를. 이번 정부는 왜? 그때 결국 그때 뭔가 찜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최순실과 그들 소수만 재미 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때의 찜찜함이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촛불 정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실제 팔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촛불 때 드러났던 그 양심을 많이 그러면 대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만큼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촛불 끝나고 나니까 그때만큼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되게 이미지에 신경 쓰고 제가 볼 때는 쇼 정치 같다 싶을 정도로 뭐랄까 TV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연예인 같고 연예인의 팬클럽들을 보고 있으면서 정치는 쇼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쇼 같다는 게 뭐냐면 자잘한 감동에 되게 집중하면서 시청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송을 틀자니 다른 당은 옆 방송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최악이에요. 자한당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보긴 보는데 이게 좀 근본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아요. 사실은 사드 문제부터 뭐 하나 해결하지 않았죠. 대충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게 불만이면 불만이라고 이제 그런데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난 정부보다 문제는 이거 같아요. 지난 정부는 게시판에서 욕이라도 후련하게 했어요. 이번 정부는 게시판 갔더니 팬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문 팬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뭐 더 답답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데 더 답답해진 게 있어요.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시고 시청률 올리기 좋은 건 되게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고 팬들이 이미 게시판을 장악했고 어느 때보다 언론 장악 심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 나라에서 막 꼭 해서가 아니라 그 팬들이 그 SNS상에서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래요. 자발적 팬클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비판적인 글에 하나가 뜨면 가서 댓글을 완전히 무차별로 폭격하면서 댓글을 갈아치웁니다. 베스트 댓글 다 갈아치웁니다. 요즘 이 SNS가요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요 되게 국민들한테 답답함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걸로 지금 당장 시청률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올 부작용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돌아올 대가가 너무 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제 양심이 그렇게 봐요. 그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왜 우리 대통령한테 시비를 거느냐? 단적인 얘기만 하나만 드릴게요. 예절 얘기하다 갑자기 멀리 갔는데 무례하다는 이게 국민한테 무례한 짓거리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본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빨갱이들아 하고 욕하더라고요. 문팬분들이 빨갱이들아. 그랬을 때 이제 놀랍게 일베와 만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일베랑 만나는 거예요. 박사모랑 만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 땅에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묘하게 다시 만나더라고요. 즉 적을 보고 무조건 빨갱이라고 하는 그 패턴을 똑같이 답습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촛불 들었던 국민이 할 말인가 이거죠. 그리고 뭔가 요구를 하면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려라. 우리 대통령만 믿고 기다려라. 자, 거기서 제가 또 세월호를 겪은 우리가 기다리라는 말을 할 수 있나. 이번에 포항에 지진 났는데 기다리라고 한 선생님도 계셨죠. 건물 무너지고 있는데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자, 이런 거, 이게 겹치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답답한 곳에 살고 있다. 자, 잘하고 계신데, 지난 정권하고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양심 지킴이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제 사심이 여기 꼈다면 제가 또 나중에 꼭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떨어져서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고 너무 과하게 굴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제 친구분들이 상당히, 그리고 세월호나 이런 사건 때 한몫하셨던 분들이 사드 때 돌아서시더라고요. 지난 정권이랑 똑같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더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잘못됐다. 또 촛불 듭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이 답답할 때 얘기할 수 있고, 정부는 들으면 그만이에요. 정부가 일 잘하시다가도 놓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홍익학당이나 홍익당 운영하면서 완벽하다라고 말 절대 못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달라고 제가 꼭 요청드립니다. 근데 내가 들었는데도 제대로 반응을 못하면, 이 유권치에 의해서 반응을 못하면 그때는 저를 비난하시라. 일단 그런데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그게 저는 현명한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언론을 열어놓지 않고 성공한 훌륭한 정치를 한 경우가 없습니다. 팬들에 의해서만 지금 팬들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지, 의식 있는 분들을 다 적으로 돌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마디 했을 때, 소송리 거기 사드 문제 해결 안 되지 않았냐 했을 때 북으로 가라라고 하더라고요. 빨갱이더라. 이번에 그 전쟁 반대 그런 시위 광화문에서 했죠. 트럼프 왔을 때. 이것들은 아주 그냥 빨갱이들이고 몰아내야 된다. 그때 박사모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트럼프 왔을 때. 박사모가 이번에 큰일 했다. 이게 지금 문팬들의 평가입니다. 박사모 때문에 트럼프랑 우리 인이가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 자, 완전히 이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계신 분들의 덕글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정부보다 제가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양심 정치 연구를 하자고 외치고 싶은 분들은 국민분들이에요. 그렇게 팬심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셔야 되고, 정치인이 잘못하면 당신이 따끔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미 눈에 하트 2개를 딱 품고 계시면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다른 분이 혹시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방할 때, 그거에 대해서 못 견뎌 하시고, 그걸 공격하겠다. 어떤 양심적 잣대 없이, 원칙 없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상태가 이미 주권자로서 포기한 상태다. 이게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열심히 외쳤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심해져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 어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분들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겠다고 하는 분도 많으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주권자다. 그때 광화문에서 주권자다. 우리가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온다라고 외쳤던 연예인들, 그때 나와서 강의했던 강사들 지금 다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지지하는 게 옳다라는 식의 답변만 합니다. 이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마음을 여기서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 사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그래서 저희가 이 원칙을 나눠드린 거죠. 온 국민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 원칙을. 국민의 입장을 수용하고요, 공복임을 명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스타가 돼버리면 안 돼요. 국민이 팬이 되면 안 돼요. 당장에는 그게 정치에 유리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그런 홍위병을 동원해서 하는 식의 그 정치는요, 늘 끝이 안 좋았습니다. 왜? 소외된 사람들이 나와요. 팬이 아닌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 대통령을 팬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주권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소외된다니까요. 팬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지금 너무 재밌죠. 날마다 재밌죠. 지금 밥 안 드셔도 아마 배부르실 거예요. TV에서 대통령만 나와도. 그분들은 행복하게 사시는데, 문제는
우리 이 정치는 그렇게 개인의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그런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국민 전체의 행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는 꼭 매섭게 좀 따끔하더라도 나눠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성실. 홍익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양심구현을 정당의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혜. 홍익당은 근거가 있는 자명한 진실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항상 팩트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권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당도 이 6가지 원칙이지만 저 뒤에 보시죠. 6가지 원칙 읽은 김에 저기 있죠. 요 마지막 페이지. 여기 제가 이거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다음의 원칙을 지키는 양심 지킴이가 됩시다. 그래야 당신이 민주 시민입니다. 라고 딱 선서하라고 딱 손바닥 안중근 의사 손바닥 여기 같이 대고 한번 선서해 보시라는 거예요. 민주시민의 6대 원칙 하나, 양심각성입니다. 똑같습니다. 원칙은 편견과 욕심에 빠지지 말고 양심의 명령에 깨어있자. 이 편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편들고 싶어서 옳은 말을 하는 정치인 비방하는 거, 이거 편견입니다. 욕심입니다. 내 행복만 추구하는 거 욕심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받고 싶은 걸 남에게 베풀자. 예.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하겠다 하는 거 베풀자 이겁니다. 세 번째,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남한테도 하지 말자. 이게 정의의 원칙이죠. 네 번째, 진실을 수용하고 팩트이면 수용하고요. 매사에 겸손하자. 잘못된 거 고치면 그만입니다. 우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절이고요. 다섯 번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자. 성실이죠. 여섯 번째, 근거가 있는 자명한 것만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인정하자. 요게 지혜죠. 국민 한 개개인이 6가지 원칙을 지키고 정당이 6가지 원칙을 지키고 정부가 이 6가지 원칙을 지킨다면요. 자,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나라의 시스템이 이 6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됩니다. 법이 이 6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됩니다. 제도가 이 6가지 원칙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바뀌어서 안 되고 결국은 사람들을 먼저 바꾸자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정치 시스템 전체 문화 제도 전반을 뜯어 고치자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비양심이 승리합니다. 어제 어떤 거를 제가 봤어요. 한국의 성폭력이 심각하다. 전쟁이나 내란 중에 있는 나라만큼 심각하대요. 그 나라보다 심각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근데 왜 그러냐? 그럼 여성을 약자로 본다. 남자가 강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진단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도 맞는데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의식을 고쳐야겠다. 우리 문화를 바꿔야겠다. 그 방향이 맞죠. 약육강식의 문화를 바꾸자는 거죠. 결론은 약자면 착취해도 옳다 하는 그 문화를 뜯어 고치자. 그런데 전쟁과 그런 내전 중에 있는 나라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쟁 중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했다. 지금 여러분 전쟁 중이세요. 전쟁이 끝난 후에 화평을 지금 못 누리세요. 일제식민지 6.25 거치고요. 살아남겠다고 아둥바둥 하시면서 지금 계속 전쟁 중이에요. 밀리면 죽는다. 내 옆에 있는 동료보다 내가 밀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직장을 얻어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잘릴 수 있다. 내 직장 동료가 내 적이다. 밟고 올라가야 된다.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노조도 그렇습니다. 좀 살만한 노조가 되면요.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조들은 비정규직 노조 밟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 살아야 된다. 나 내 새끼 키워야 된다. 이 심리 상태가 지금 전쟁 상태예요. 전쟁 끝났다고 나누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지금 나눴다가 내 힘을 나눴다가 내가 도태되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 되는 상태라는 게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쟁 상태에서 살고 있고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강자에게 빌붙고 생명이 걸렸는데요. 강자한테 빌붙고
약자를 짓밟고, 이게 전쟁 상태에서나 일어난 일입니다. 약자면 짓밟고, 강자한테 아부하고, 강자랑 나를 동일시하면서 약자 짓밟고, 착취하고, 기회만 되면 뒤통수 치고, 이런 지금 잘못된 우리나라 성문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이런 게 기반이다. 그런데, 이건 근원적인 탐색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그분 말씀을 듣다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변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학당의 양심운동 다 좋은데요. 이게 또 어느 세월 걸릴지 알고요. 가장 쉬운 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요. 법을 살벌하게 만드시면 돼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 문화를 바꾸고 싶죠. 제도가 바뀌는데, 제도가 바뀌면 문화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면 제도가 바뀌고요. 제도가 바뀌면 또 문화가 바뀝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로 판결 나는 거 보면요. 성범죄를 부추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해볼 테면 해보라. 내가 집행유예 때려주마. 거의 이 분위기. 한번 걸렸을 때요. 다시 햇빛 못 보게 만들면요. 안 합니다. 식은땀 날 거예요.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도가 사실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약자를 착취하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하면, 제가 지금 성범죄 얘기 하나만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지 못하면요. 항상 비양심 세력이 승리하고 양심 세력이 탄압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문화를 부흥시키자라고 외치면서도 동시에 빨리 깨어있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고쳐주길 바라는 거고, 국민들이 나서서 고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일을 진행하는 아주 가장 최단의 길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목적지. 단순한 막연한 문화운동만 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정당도 필요하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좋은 세상 오겠지, 이건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가 이 양심의 유권칙에 입각해서 굴러가게 만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홍익인간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양심 정치를 논할 때 우리 내면의 양심에 충실하자. 그리고 그 양심은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동서양 모든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양심의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성과물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있고, 현재 저의 삶이나 이 홍익당의 운영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른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요구할 것이고, 이 나라 전체가, 정치인들도 바뀌고 정부도 이 유권칙에 의해서 굴러가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 제도 전반이 이렇게 양심의 원칙에 의거해서 굴러가길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요. 이 유권칙이 없으면요, 여러분, 남들하고 이렇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토론을 해서. 민주주의는 수기민주주의다. 그게 중요하다. 토론해보자. 토론할 때 원칙이 없으면 토론이 안 됩니다. 한쪽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따지고 있고, 한쪽은, 양심을 가지고 따졌을 때 이 토론이 되겠습니까? 토론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상대방과 토론할 때만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서로 수긍할 수 있는 더 자명한 답을 찾는 것, 이게 진정한 수기민주주의의 맛이죠. 이런 원칙이 빠져있는 토론이라는 건요, 결국은 힘겨루기입니다.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협상력이 있느냐에 결정납니다.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우리 자명한 걸 찾고 있는데, 세상은 힘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힘을 따지지 않고, 이런 원칙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같이 화합해보자, 타협해보자, 대화로 해결하자.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호동 씨 같은 분하고 대화로 해결한다는 건 이미 제가 안 맞으려고 이렇게 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요? 대화로 해결하자는 건. 돈 많이 가진 사람하고 제가 대화로 해결한다. 저는 지금 생활에 쪼들리고 있다. 그 사람의 선처를 바라야 되는 입장이다. 이미 그게 대화인가요? 우리 일상에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협상력의 차이가 있으면 이게 진정한 대화가 아니에요. 자명한 답이 안 나와요.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갑을관계가 딱 정해지고 나면 일방적으로 착취 덜 당하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선처를 바라는 것 뿐이죠.
있는 사람의 선처를 바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이 가부를 날려버리고 양심 잘하는 게 진짜 갑이다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건지,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좀 현실적인 고민까지 여기서 같이 하시는 장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전에 아주 우리 실질적인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홍익학당 만들고요. 홍익당 만들기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같이 정치 얘기도 좀 해보자 해서, 철학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얘기를 해야지, 살아가는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정치 얘기 살짝 꺼냈는데 쌈나더라고요. 홍익 인간 인형으로 모여도요, 살짝 얘기하면 이게 쌈나요. 왜 그런가 제가 그래서 우리 정치 얘기 하지 맙시다 했어요. 이 6가지 원칙을 자기 그 삶에 적용해보지 않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자기는 양심적인 것 같지만 이게 다 어겨요. 편견과 욕심에서 얘기하고요, 내가 받고 싶은 걸 강요하고요, 남이 당하기 싫은 일을 막 콕콕 찌르고요, 진실도 무시합니다. 나한테 불리할 때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요, 근거가 없더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으면 우겨봅니다. 자, 이런 식 토론을 해가지고는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지만 이제 제1회로 양심정치 아카데미를 열었지만 앞으로 매달 열어갈 겁니다. 근데 모여서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자명한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더 자명한 답을 얻고,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더 희망과 어떤 비전을 얻어가시려면 이 6가지 원칙을 명심하시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게 옳다. 왜냐? 원래 종교 정치 얘기는 남하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이 원칙에서 입각해서 하지 않으면 바로 쌈나게 돼 있어요. 왜? 서로의 신앙을 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요, 정치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을 신앙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고 좋은데, 그 신앙을 못 가지신 분들은 지금 되게 지금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시판에서 욕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욕도 못 해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역할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그러지 말자. 양심의 원칙을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혹시 하는 일이 양심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따져봅시다. 힘이 있건 없건 다 따져봅시다라고 누군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들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는 양심지킴이 운동이란 건요, 우리가 그런 양심 히어로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 강의로도 계속 드리지만 또 이런 홍익당 차원에서도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나 하나의 힘을 무시했을 때 어떤 변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이 됐나요? 예, 나옵니다. 저희 지금 공개로 하기는 처음이라 그냥 저희 편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페북으로 주셔도 돼요. 나는 좀 말하기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페북 활용하시면 되고, 페북에 혹시 나오는 얘기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그냥 말씀 나누는 거고, 처음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라 무슨 정치에 대한 심도 깊은 이런 통찰보다는 좀 지난 대선 이후 이렇게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살만하신지 이런 얘기 또 포함해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나온 거니까요. 물론 얘기하다가 또 깊이도 들어가 보고요. 혹시 양심정치 아카데미에서 이 얘기는 좀 꼭 나눠야겠다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주제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엔 대선 때라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들 묵묵히 시청 중이시군요. 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전에는 우리끼리 이제 우리 공개가 아니니까 토론하는 거 위주로 했었고,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이죠.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계속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언론을 막고 사람들 답답하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봐요. 자기들 이념만 옳다. 비판하면은 이 빨갱이야. 이게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게 했고, 좌파들도 얼마나 그거에 당했습니까? 뭐 말만 하면 빨갱이라고 하니까. 빨갱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요, 요즘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쓰더라고요. 소송리, 정말 슬펐어요. 저도 소송리 가서 현장을 보고 온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 힘드신데, 사드 얘기 좀 민주적으로 해결해달라. 제가 대선 토론 때 외쳤잖아요. 양심 28번 외치는 가운데 사드 얘기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도 빨갱이더라고요. 갑자기 거기 댓글을 보니까 이 주사파들 빨갱이들 북으로 가라. 홍준표 찍어놓고 이딴 소리냐. 근데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통령 찍어도 별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그냥 자기 편의대로 막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편의 모습은 절대 주권자의 모습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 제가 고전 전문가잖아요. 고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자식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지혜로운 거다. 자식이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나랑 하나예요, 하나. 내 분신인데, 그런 분신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를 설명할 때 이 유교 고전에 나오는 아주 절실한 예인 거예요.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빠분들은 대통령이 자식보다 더, 자식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보다 저 그런 팬들 많았습니다. 아들보다 더 좋다라는 유튜브 원아치 논어를 딱 보는데 나오더라고요. 군자는 뭐 편당을 짓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데 소위는 그 편당을 짓고 조화를 잘 안 이룬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편먹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절박함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계속 가야 된다. 이 정권 잃어버리면 또 최순실을 만날 수 있다. 그건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보니까 지금 대통령 끝난 다음에는 지금 김정숙 여사가 또 하셔서 계속 이렇게 장기 집권이 되길 바란다 해서 팬심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너무 보다 보면 팬심으로는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주권자로서는 조금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다들 시청만 하시죠? 예. 예. 제 생각에는 대표님 생각이 다 맞습니다. 양심이 좋은 거 다 아는데,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네. 양심 50%, 세상이 양심 50%이면 양심이 이기라는 거예요. 당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 예. 말씀이 많이 퍼질 수가 있는 예. 그 세력 어떻게 힘을 그냥을 얘기했으냐고요.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저희 나름에는 이게 지금 저희의 답인데, 저희가 현재 내리고 있는 답이고요. 이런 계속 양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는 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세력이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없다고 보고 저희는 시작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정당처럼 세력을 모아갈 거냐,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식의 길을 갈 거냐의 문제 같아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우리식의 길을 가보자. 왜냐면 양심의 유권칙의 합의를 못 보는 한에는, 지난 촛불 때 분명히 뜨거웠죠. 근데 그때 강의 올렸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불을 곧 식는다고. 왜? 항상 식었으니까. 식은 뒤에는 또 다른 마음이 계실 거라고. 각자 자기 욕심에 충실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끔 뜨거워지는 양심을 믿고 우리가 양심 정치를 주장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양심에 대한 어느 일정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있게 운동을 하는 거, 이게 그대로 저는 세력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당은 다른 정당들처럼 막 세력을 모으질 않아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항상 기존 정당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열어놓고 또 말씀 나누고 더 좋은 의견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이렇게 해본 결과 대선 나가봤잖아요. 나가보니까 그 무인님이 딱 분석해 주셨었죠. 그때 그 대충 표가 얼마 나올지 분석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결국 대선 전에 이미 결정 난다는 얘기고 대선 전 우리 세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몇 배 이렇게 딱 계산을 하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혈 지지 당원, 지지 세력의 그 수를 보면 예, 그 대충 사실은 그 대선 투표 수까지 알 수 있겠더라 하는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혹시 다음 대선에 이제 저를 또 보실 수 있지만, 물론 TV에서 당당히 그 외쳤더라고요. 누구 저기, 와이프가 당당히. 끝까지 할 거다 뭐 이렇게 외치셔가지고, 어디 인터넷에서 글 봤어요. 와이프가 보통이 아니더라, 뭔가. 제가 뭔가 끌려가, 나 청와대 보내줘, 막 해서 제가 앞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말은 없었는데, 뭔가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의지가 있어 보인다, 이런 평을 들었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얘기고, 저희가 다음 대선 전에 이미 알 것 같아요. 이제 해봤기 때문에. 대충 알 것 같아요. 사실 세력이 안 모이면 나가봤자 어차피 될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나가서 또 알리기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이번에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정치에서 양심이 답이라는 얘기 누군가 분명히 질러야 된다 하는 그 계산으로 나갔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이제 세력을 모아보자. 그 전에는 세력화 될 일 자체가 없으니까 강의 들으시는 분은 많지만 정치 세력화 된다는 건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그걸 밝힌 거죠. 정치의 뜻 있다. 앞으로 계속 도전할 생각 있다. 이걸 밝히는 이유가요. 모이자는 거죠. 뜻 있는 분들은 모입시다. 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권력력 때문이 아니라 양심 정치 한번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평생 연구한 이 양심이라는 게 실현 가능하다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누구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누가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세력을 모은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정당과 다른 우리만의 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년 선거나 이제 또 몇 년 뒤에 있을 총선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하시면 저희 당은 솔직히 나가도 안 될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항상 지금 시점에서 자명한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될 것 같으세요? 안 되죠. 물론,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나가는 거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만 가지고 따진다면,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 지역 기반을 우리가 구축하지도 않았잖아요. 양심을 외쳤지. 그래서 잠 안 자고 자기 지역을 돌보는 그런 수많은 그 정치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보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과 다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처럼 하면 우리도 한 자리 혹시 이제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기존 물만 이렇게 더 보탬게 되지 새로운 물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봤잖아요. 웬만한 분들 정치판 가면 다 그냥 똥물에 맑은 물 부어봤자 똥물만 늘어난다는 항상 제 주장이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세력화, 정치 세력화는 하되 기존 정치 세력과는 다른 선거를 위한 그 세력화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날을 꿈꾸면서 지금 한 걸음씩 준비해가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필요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또 정치 세력화를 추구했다가는 온갖 또 권력을 탐내는 이 몰입애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벌써 지금 꽤 몰려오더라고요. 저희가 막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출마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말리고 있는 분들 있어요. 진정하시라고. 나라를 위한 많은 길이 있으니까 진정하시라고. 왜?
양심의 유권칙으로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한 분들을 홍익당 이름으로 절대 정치에 발을 들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설사 당선 확률이 높더라도 일단 저희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좀 비판하실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이게 100% 완벽한 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현재 저희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이런 차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 다 드리기도 그런데 다른 정치인과 다른 행보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선거 때 종교 찾아가죠. 그래서 그 지도자랑 악수하고 막 그 종교 표 받으려고 찾아가죠. 저는 각 종교의 종교인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찾아갑니다. 지금 현재 종교를 돌면서 강의하고 있죠. 양심각성. 왜 그러냐면요. 일반인들보다 양심에 대해서 더 고민해 오신 분들이라고 보고 지금 사실은 다른 정당들은 지금 총선 지방선거 준비할 때 저는 종교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세력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을 모으려고 종교를 간다는 게 아니라 양심 세력을 모으려고요. 양심을 이해해 줄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다, 현재.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진짜 양심을 이해하실 분들을 만나서 의기투합하는 게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 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정치 세력 같았으면 여러분 한 자리 노리고 뭐 간풀을 바라고 모이실 수는 있어도 양심 세상이 이루어질까봐 여기 모이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 정치인들과 같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존재의 의의를 상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제가 이 양심을 굽히고 성공을 바라고 이 작은 성취에 만족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가슴 뛰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뛰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실전적인 조언도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양심 세력을 모으는데 더 그 선거보다는 집중. 선거는 정당이 해산되지 않을 정도로 버티면서 진짜 양심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하는 인재들을 모으는데 좀 현재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기분이 좋은 게 게시판에 양심 체험담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맛본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긴 세력은 세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선 이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무슨 그 나쁜 의미로 우리 세력이 늘어 이런, 우리가 다음 선거에 유리해 이런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우리는 그분들이 볼 때는 저것들을 아마추어 마인드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인정하는데 기존 분들이 만든 세상은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시도는 이 양심 아니고는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이런 아마추어리즘으로 성공할 리도 없어요. 저는 양심을 믿습니다. 양심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모셔왔듯이 분명히 이 양심은요,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더 믿고 한번 우리가 양심에다 한번 투자를 해보자. 국민들 양심을 좀 타오르게 해보자. 지난 촛불도 결국 양심 때문에 타올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촛불 꺼지면서 양심도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현실에 만족을 해버리신 분이 나오고, 아직 내 양심은 만족되지 않았다는 분들이 나오니까 현실에 만족해버린 분들이 이 빨갱이 들어하고 또 비판하는 걸 보면서 지금 아직 멀었다. 우리 국민들이요, 양심을 수용하기에는 지금 너무 지금 부족하다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사업을 통해 양심을 알리고 정치 사업을 통해서 그 양심 지킴이들을 하나로 힘있게 묶어내는, 조직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균형을 계속 잡아가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근데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더 자명하면 내일이라도 또 뭔가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자명함에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얘기만 들으시고 또 그냥 재단하지 마시고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제 느낌입니다만은 이제 커밍아웃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지금 저희가 인지도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잖아요. 대선 나가고 인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대선 때 유튜브에 2,000개 이상 강의 올렸다고 하니까
실시간 보시던 분들이 댓글 달더라고요. 와, 저 유튜브 광고하려고 대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의미도 있었죠. 왜냐, 저희는 유튜브에 할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뭐 유튜브에 많이 알려서 제가 뭐 수익을 내보자가 아니라 유튜브에 할 얘기를 다 해놔서요. 유튜브만 국민들이 아시면요, 몇 강의만 들어보셔도요, 뜨거워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상식 있는 분들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또 기존 정치인들이 못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또 이 힘이 있어요. 컨텐츠가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만의 길을 좀 가보자. 근데 지금 이 길은 누가 걸어본 롤모델이 없는 길이라 우리가 계속 우리 양심에 자명하냐만 묻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의견 나누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롤모델이 없어요. 누굴 따라가면 되겠다가 없어서. 근데 그렇습니다. 홍익학당도 무슨 롤모델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 그냥 인문학 강의를 다 뿌려버리자. 롤모델이 있다면 4대 성인들 정도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롤모델이 그냥 뿌려버리지 뭐 도라는 게 뭐 돈 주고 받은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뿌려버린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남들이 하는 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당도 제 생각에는 즐기세요. 이 정당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양심 지킴이 활동, 보살도 활동을 응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지자체장 배출하고 대통령 배출하고 다 좋은데요. 배출되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분이 우리 말 안 듣고 그 양심의 말 안 들으시면 우리는 도로 이 정당 해산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국회의원은 많이 나왔는데 해산합시다. 애초에 의도랑 맞지 않습니다.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일단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비우시고 같이 가시죠. 그래서 홍익당은 어떻게 혹시 당장의 어떤 성과를 기대하신다면 좀 부응 못할 부분이 있어요. 남들이 걸어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당 같은데 누가 가입을 하나 싶은데 대선 끝나고 그래도 당원이 뭐 많진 않아도 어떻게 알고 500명이 그래도 500여 분 정도 가입을 또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당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또 당비도요. 저희가 막 당비 받을 때마다 막 찔려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야, 뭐라도 하자 해서 플랜카드 걸고 하는 겁니다. 당비를 자꾸 놓주셔서 저희가 민망해서 움직입니다. 뭐라도 하자 그래서 당원 모집하러 저희가 약간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요,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게 저희가 그래도 양심 조직이라 그러면 이게 못 견뎌요. 누구라도 못 견뎌서 나가고 움직이고.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조직이죠. 힘은 많이 없지만, 근데 힘이야 이렇게 키워가다 보면요 반드시 커질 날 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참 남다른 길이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가는 분들도 약간 마음을 좀 비우시고, 다른 당이랑 바로 비교하지 마시고, 저래봤자 저 당이 결국 욕심당이다. 우리는 이게 양심당이라는 게 이게 살아있어서 양심당이지 하는 그 맛을 누리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오래 버티면서 이 당을 즐기실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랬어요. 홍익학당 운영할 때도요, 마음 급한 분들은 다 떠나시더라고요. 얘네들은 성공할 의지가 없구만 하고 판단하고 다 가셨어요. 13년을 이러고 있으니까 다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 망한다고 가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임대료도 못 냅니다. 막 진짜 임대료 못 낼 텐데 그런 얘기 하고 가시니까 뜨끔했는데, 그때도 버텼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할 거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버티다가 보니까 활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양심의 힘을 경험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정치와는 또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뿐이지, 가보니까 이게 또 종교판이더라고요. 다 신앙이더라고요. 신앙의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또 다른 영역 같지만, 들어가 보니요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제가 종교계에서 봤던 지금 사실 또 종교가 정치화돼 있어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이런 거 보십시오. 정치인들이지 그분들이 종교인입니까? 그래서
서로 하나로 회통돼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거기서 보이던 게 여기서 똑같이 보이고, 그래서 분명히 장르는 다르지만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선 나가보고 나니까 겁은 안 나요. 뭐냐면 이게 보여요. 그냥 손바닥 이게 보여요. 어떻게 노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기존 정격의 문제 몰라서 우리가 뭐 못 고친 건 아니죠. 알지만 말씀하신 힘이 부족해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거니까 계속 이 정치 쪽도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의외로 이 대선을 거치면서 저희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땐 저희는 거의 이름조차 생소한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제 근처에 그 지인분들조차도 저를 봐서 이렇게 몇 표 이렇게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게 일단 유명해져야 된다. 본인들이 이 신경 써서 주변 분들한테 알리고자 해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라는. 왜냐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간 내서 지금 이 메이저 후보들도 있는데 군수 후보까지 신경 써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주셨지만은 저희가 유명해지는 시간이 지금 이게 뭐 한 달, 두 달, 뭐 짧은 시간 안에 이 결론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수년간 이 한 명 한 명 이 경험하면서 그 한 명도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이 인지도를 또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그 시점은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금방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단어인데 즐겨야지 이거를 왜 안 되나 이 조바심에 가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중간에 이 지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저도 지금까지 이 경험상 느낀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시는 게 시간의 어떤 길고 짧은 생각하지 말고 쭉 가시는 어떤 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장점이 제가 항상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버티기. 일단 정당 만들었죠.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정당 일단 만들었잖아요. 버틸 겁니다. 절대 이제 이 정당을 안 사라지고 버티면서 힘을 계속 키워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 세력을 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주제로 종교인들을 또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또 일반 상식 있는 분들이 양심 안에서 그러니까 양심은 꼭 종교적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단 실험해 본 게 종교 안에서도 양심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는가? 그 각종 교리의 벽을 넘어서서 양심이 다 회통시킬 수 있는가? 여기서 상당한 어떤 실험의 긍정적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반인들한테 그 양심이라는 게 또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도 좀 긍정적 신호들이 많죠.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요 얘기만 하나 더 드리면 제가 항상 해보면 7년, 8년 정도 하면은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나왔었습니다. 당 이제 만들었잖아요. 좀 길게 보자고요. 7년, 8년. 마음을 제가 뭘 해볼 때 급하게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7년, 8년 되면 뭔가 열매가 익어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익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7년, 8년 이상 보고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섣부르게 움직이다가 기존 정치 세력처럼 이렇게 타락하는 것보다는 좀 묵혀두고 이 주식 같으면 좀 묵혀둘 식으로 반드시 이거는 오른다 하는 주인데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저희는 뭘 느끼냐면 이런 인문학적인 뼈대가 있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좋은 게 뭐냐면 요번에 저 많이 느낀 게 정치인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거는 내가 되게 멋지고 당위적인 주장을 잘하면 그대로 될 줄 아는데 실제로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이걸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좀 밤에 불 꺼지는 편의점이 많아요. 그 뭐냐면 자기가 아르바이트생 고용 안 하고 주인이 그냥 밤에는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만 운영하는 꼴이거든요.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저임금 올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어디가 균형점인지 잡아야 되는데 이건 양심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단순하게 얼마 딱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되게 훈련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양심개발법이 있고 이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큰 대규모 실업이 지금 예상되더라고요. 결국 그 임금이 오르니까 자기 가족을 동원해서 이제 슈퍼나 편의점을 하겠다, 자르겠다, 경비, 뭐 이렇게 편의점 알바, 이게 약자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최저임금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지난 대선 때도 최저임금 10,000원을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외치기 좋아서 10,000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또 이미지를 중시하다 보니까 10,000원에 최대한 가깝게 때려버린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한다 하고.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올린 거죠, 급격히. 물론 최저임금 오르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저부터. 그건 당연히 저도 이제 힘들게 버텼고, 저희 가족들도, 제 가족들도 알바도 많이 했고, 아는데, 이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 말 나왔을 때 바로 나왔던 반응들이요. 제가 보고, 조심해야겠다 느꼈던 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한강대교로 갈 거다. 이런 경고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것도 안타까운데. 근데 이 중을 잡을 때 정말 자명해서 딱 잡으면 나중에 후회가 덜한데, 그때 바로 주진영 씨 같은 분이 바로 지적했어요. 10,000원 근거 없다.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 자기가 캐고 다녀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모르더래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거 아닌데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올려놨는데 어떤 단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명하게 올려갑니다. 국민들도 이렇게 서로 도와서 갑시다. 또 어떤 식으로 또 자영업자들은 돕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번 정부에 그때 좀 실망한 부분이, 잘하시는 건 많은데 그때 실망했던 게, 뭔가 좋은 이슈가 되고 좋은 이미지 만드는 데 도움되는 건 확 지르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딱. 탈원전 뭐 이런 것도 바로 그냥 그냥 외쳤죠. 우리가 탈원전, 우리도 주장했었습니다. 탈핵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일 자명한 선을 찾아가자라는 얘기를 그때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토론 없이 확 일어나고 문제되니까 갑자기 국민들 모아다 수기 민주주의 해가지고 여론이 하지 말아요 하고 딱 멈춰고. 이런 거는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볼 때는 이 땅에 수기 민주주의가 도입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는 되는데, 양심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온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처음에 결정에 어떤 자명한 근거가 있었는가, 저희는 그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자명한 근거로 어떤 피해가 예상됐지만 우리가 이 일을 했는가. 이게 우리가 양심 분석 성찰 오래 해온 분들은 되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이 사고방식이 당연히 리더가 해야 될 사고방식이고 정부가 해야 될 방식인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서 촛불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구나라고 해서 저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진 부분이 있으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니까, 뭐 우리만 옳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경각심 갖고 또 우리도 더 현 시점에 제일 자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꾸 지금 정부 막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데서라도 비판해야지. 지금 게시판도 막혔다니까요. 여러분 댓글 다셔봤자 그 댓글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몰려가서 쫙 베스트 댓글 장악해버립니다. 논리도 서로 제공해요. 무슨 논리로 막아라 해서 딱 끝냅니다. 일사불란해요. 무서운 팬 조직이 지금 이 나라를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하시는 말씀은 댓글 관련해서는 그냥 생각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메이저 신문사에서 네이버나 이런 다음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 있고 저희 SNS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실제 이 근거로 삼아가지고 댓글이 어떻게, 이 댓글 순위가 어떻게 변동되나를 추적을 한 겁니다. 봤더니 실제로
특정 인물을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순위를 바꾸고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연찮게 이 국정원의 댓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수사가 한창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댓글이 조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신다는. 그게 문제죠.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어떤 그 각 기사들에 대해서요, 솔직한 걸 알고 싶으면요, 기사 막 떴을 때 댓글들 보시면 솔직한 여론이 나오고요, 조금 지나서 가보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본 황당한 것 중에 하나, 아까 최저임금 얘기하셨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이 느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뜨니까 쌍욕에 쌍욕이 딱 달리면서 이건 4차 산업혁명의 필연적 결과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이걸 최저임금 탓으로 하면 안 된다. 즉, 혹시라도 우리 대통령한테 하자가 될 만한 게 있으면요, 깨어 계세요, 이분들이. 24시간 깨어 계세요. 저희가 양심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듯이 이분들은 24시간 깨어 계세요. 딱 치고 나오는데, 저희가 잘 알죠. 저희도 늘 그러거든요. 우리가 항상 24시간 양심에 깨어 있자. 예. 하는 그 각오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그 정성, 그 정진력 제 존경합니다. 다만, 이게, 모르겠어요. 촛불 때문에 기대감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수준량인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는데, 그때 봤던 모습이 자꾸 저로 하여금 더 우린 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제가 더 답답한 것 같긴 해요. 물론 더 험한 정부 밑에서도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저한테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자꾸 그 논리를 하더라고요. 그때에 비하면 양반이지 않냐고 하시는데, 뭐 자한당에 비하면 우리가 낫지 않냐고 하시는데, 비교 대상이 너무하잖아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그보다만 잘하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더 자명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고마움을 품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존에 이상하게 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솔직히 제외하고요, 솔직히 논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빼고 우리가 이제 양심적인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솔직히 실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자꾸만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 그 지진 났잖아요. 이게 힘이 뭉쳐지면 어느 순간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에 물을 빼줘야 되는데,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위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 기존에 한번 당해갖고 그걸 이제 막아보려고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노력을 하시는 건데, 그게 너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뻥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 되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절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익명 게시판에 우리 강점이 분명히 있는데, 익명 게시판의 강점을 살리려면 욕하면 안 되거든요. 욕하지 말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가 그냥 상대방이 그냥 솔직히 얼굴 보고는 못할 만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막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비양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어찌됐건, 저희도 그 촛불 집회 때, 물론 기대가 있던 거를 당하고 이제 지금 감소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비전을 뭔가 이제 정치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비전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당을 차렸듯이, 국민들 중에는 아직은 저희와 연계가 안 되지만, 그런 비전을 그때 딱 봐버렸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홍익학당에서 수련하시다가 정말 참나의 비전을 말로만 듣다 딱 봐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도 아마 그때 이게 진짜 정치인 것 같고, 기존의 그 상에 비춰봤을 때 기존의 정치가 잘못됐다라는 걸 딱 인식한 그때 잠깐 깨어났던 국민들이 분명히 그 상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상을 언젠가는 다시 추구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어찌됐던 세력이 약하든 어쨌든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제 그분들이 찾고 있던 그런 것들이 언젠간 다시 또 저희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나 체험을 하시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 지난 촛불이 뜨겁게 한번 양심 체험 한번 그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쓴 겁니다. 2016년 11월에 이제부터 홍익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땅에 양심을 무시하는 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거국적인 양심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양심을 비웃는 권력자들이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국민들이 양심을 잃은 소시오패스들의 손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질주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타성이 되어버린 악에 저항하고 싸울 것입니다. 양심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건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우린 이 각오를 계속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역량이 크건 작건 지금 이것도 저항입니다. 다 세상이 이미 태평성대가 왔다고 홍익 대동세상이 이미 왔다고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와중에 우리가 또 나와서 아니다. 지금 이거는 양심이다. 찜찜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항이죠. 저항하겠다. 예, 타성이 되어버리면 이게 악인 줄 모른다. 악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왜 댓글 조작이 악이냐면요.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 매도하고 기다려라.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할 거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라. 대통령 마음대로 하게 도와주자.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의 주권을 막는 행위예요. 악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문바들의 작태를 강의에서 올렸어요. 댓글 아주 싫어요 끝내주게. 제 강의 중에 유독 싫어요가 많은 그런 이 강의를 몇 개 올렸었어요. 저는 통렬하게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선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빠 문화는 절대 안 된다. 이 땅에 빠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더 큰 빠 문화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던 저로서는 계속 이 길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계속 이 정권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 경고했었는데 빠 문화 안 된다. 빠 문화는 왜 안 되냐?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게 무지와 아집의 극치거든요. 빠 문화라는 건요. 무조건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됐고 무조건 빨갱이고 무조건 북으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소송리에서 사드 갖고 시비 거니까 북으로 보내라. 또 그 다음 뭐 있었죠? 뭐 말만 나오면 문제만 나오면 보내라. 탈원전 그것도 반대하니까 거기 밀양분들이 반대했잖아요. 그 결론 났을 때 원전 짓기로 밀양분들이 왜 우리 의견을 안 들어주냐고 한탄하니까 너네 또 자한당 찍었잖아. 막 그러면서 밀양 북으로 가라. 무조건 북으로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논리가 너무 똑같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그 진보 세력들이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자기들이 버젓이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 팬들이 그랬으면요. 저는 다 탈퇴시켰을 겁니다. 제일 저질인 지금 빠문화인 게 요새 연예인, 여러분 자녀들 연예인 그 팬 문화 보면 그 연예인이나 그 팬이 국민들, 그 연예인 이외의 다른 국민들한테 좀 밉보이는 짓을 서로 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미 이득을 위해 양심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쵸. 저쪽 과하게 하면은 저쪽 자극하면 안 된다. 그 역지사지를 다 해가면서 지금 뭐 문바들의 행위는 그런 연예인 바 수준에 비하면 정말 저질이에요. 그래서 그 자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주권자들한테 그런 짓을 한다. 이게 심각하다는 것부터 지금 이게 타성이 됐다는 게요. 심각하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력이 커지면 우리가 강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후진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또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뭐 이상세계에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용합니다. 이건 지금 이 현실은 이렇다.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다. 이런 부분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제 우리 또 일이 더 커집니다. 한편으로는 막 양심 지도해야 되고 양심에 대해서 퍼뜨려야 되고. 왜? 저희가 양심 전문가니까요. 그러니까 홍익당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익학당을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것도 연계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홍익당의 당원 교육은 홍익학당이 맞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가니까 홍익학당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양심 알려야죠. 홍익당 차원에서 지금 정치에 대해서도 양심적인 관점을 또 가질 것을 또 이 당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진행해야죠.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그게 주권자인 국민을 돕는 행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면요, 지금 암울한 또 시대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이미 천국인데 우리한테는 그게 가짜 천국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또 묵묵히 계속 버티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또 곧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금방 변합니다. 변할 때 되면 칼같이 변합니다. 근데 영원한 건 이겁니다. 이 양심에 우리가 계속 투자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이 국민들한테 또 공을 들인 건요, 그건 제가 볼 때 영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모여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 그냥 뭐 예신상의 안락만 취할 수도 있지만 모여서 이 땅이 건전한 길로 가야 되고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났으면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한테 제가 큰 기대를 안 해요, 애초에. 그래서 크게 뭐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인데, 국민들한테는 제가 지금 실망이 커요. 같이 촛불 들었잖아요. 왜 갑자기 딴 소리를 하세요? 솔직히 촛불 전국 때 문재인 대통령 간보다가 나중에 나왔죠. 딴 얘기 계속 하다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간보다 이게 태세 같으니까 나왔어요. 이재명 씨 혼자 나와서 막 했지, 그 문재인 대통령 간보다가 안 나왔어요. 지적당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다 같이 그때 비난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촛불 대통령 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촛불 전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모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버리더라고요. 그때 겨울에 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다른 데 있었나? 쉽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킬 만한 이런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찜찜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 안타깝더라고요. 또 이재명 씨 그러면 또 기대했는데 이재명 씨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도 책잡힌 문파들한테 계속 공격당하시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또 이해는 돼요. 또 버티셔야 되니까 다음을 위해서. 근데 이게 아무튼 너희는 정치 문외한이라 지금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야.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문외한으로 막 하고 싶어요. 막 하면 그 사람들은 못 해요. 왜? 다음에 또 내가 요거 주면 다음에 뭐 받는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줄 사람도 없고, 우리 어디 아부할 데도 없어요. 막 할 거예요. 우리가 생존할 길은요, 막 하는 겁니다. 막 하면 막 하는 게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있긴 있는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질문이. 네. 한 말씀 그래도 괜찮은데. 예. 제가 윤홍수 선생님 진짜 이렇게 실제로 강연을 듣게 된 거는 사실 처음이고, 조금 전에 이제 종교 언급을 좀 하셨는데, 제가 사실 개신교 신자입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아직도 그 기독교에서 보통 그 문화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저도 솔직히 좀 이런 걸 좀 많이 겪었어요. 불평등이라든가, 그러니까 청년부 그런 단체나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좀 헌금 강요나, 특히 좀 인간관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다거나, 좀 이런 거를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겪기 시작하다가, 솔직히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몹시 좀 마음이 좀 상하고 좀 그런 게 많아서 교회를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좀 심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정치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지 않을까. 뭐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그런 해결 방안이라도 있다면, 아직도 그 개신교에서 불교든 천주교든 다 어쨌든 다 한몸이에요. 근데 자기네들만 옳다는 그런 주장 갖다가 불교하고 천주교를 너무 좀 악으로 간주하는 이단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과세 개신교가 또 일어섰더만요. 과세에 저항하겠다. 근데 그 전에 유튜브 이미 돌던 걸 제가 봤는데요, 충격적이었어요. 개신교한테 과세를 이렇게 물리려는 거는 악마의 대연합이다. 지금
지금 이 정부를 양화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어우 충격적이다. 그래서 근데 댓글을 봤더니요,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고 또 충격받았어요. 뭐지? 그래가지고 이중과세네 뭐 하네. 근데 일단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상식을 떠났다, 양심을 떠났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이냐 종교냐에서 종교가 양심을 리배하면 그 종교를 떠나셔야 돼요.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양심을 지키는 것을 만약에 정치가 막는다, 그러면 그 정부는 문제 있는 정부예요. 떠날 수 없으면 고쳐야 되죠. 뭐 종교는 제가 떠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떠나라고 한 거지만, 나라 같으면 고쳐야 됩니다. 예. 내 양심을 핍박해온다. 여기에 저항하신 분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종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하나의 상을 세우고, 예, 거기에 힘을 모아주고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종교가 아까 헌금 강요, 개신교 지금 정치 얘기하니까 뭐 종교 얘기를 자세히 할 건 아니고, 제가 요즘 기독교 강의 또 올리니까 거기에서 하겠습니다만은 또 하기도 했고요. 11조, 실제로 교회에서 헌금이란 말도 안 쓰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연보란 말을 써서요. 연보가 구제성금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남을 돕기 위해서 나누는, 평등한 관계에서 나누는 돈을 모아서 목사님 월급도 주고 교회에 이바지하자는 걸 연보로 쓰다가, 원래는 예전엔 헌금이었죠. 그런데 헌금은 바친다는 뜻이니까, 바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죠. 우리끼리 나누는 것도. 뭐 그런 의미로 저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도 이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연보보다 헌금을 택하겠다 하는 것에도 그런 좀 뭔가 바쳐야 된다라는 걸 강요하는 게 있고, 더더구나 11조까지 가면 11조는 구약 때 율법에서 정한 거고, 예.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11조를 강요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100% 예수님 교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뭐 율법도 사랑으로 지키는 율법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구나 그 제자인 바울은 율법을 아주 개무시했죠. 율법으로 뭔가 천국 간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그런데 지금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지금 헬이죠, 헬. 이러니 헬 조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종교 하나만 봐도,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양심적이지 않은 그쪽 교리 얘기는 안 따지더라도 어떻게 비양심이 자신의 욕심 추구가, 예, 교리로 포장돼 가지고 전혀 맞지도 않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신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쓰이는데, 지금 건전한 사회라면 이 안에서 분명히 정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사정작용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번에 세습하는데도 엄청난 신자가 또 지지하죠. 또 똑같네요. 또 여기 얘기하다 보니 또 지금 아무튼 이제 종교나 정치나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양심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갑이 맞다고 하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갑이 맞다고 하면 따라가고. 우리 목사님 똑같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 마음대로 해. 목사님한테 만약에 불리한 짓을 하는 이런 신자들은, 걔네들은 그 지옥가래들이야, 악마야, 사탄 마귀야, 이렇게 몰고 가는 식이, 이게 다른가요? 똑같지 않나요? 정치에서 보이는 패턴이랑.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예. 네,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황당스럽겠지만,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저한테. 예. 양심과, 예. 성경은 다르다고. 그러면 성경을 버려야 됩니다. 저의 조건은 양심과 성경이 바르면 성경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질 거니까. 왜냐? 제가 지난 2,400개의 강의를 통해 한 얘기라, 아무튼 양심이 답이지, 성인들은, 예수님은 양심에 충실했던 분입니다. 그냥. 근데 양심과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이미 전혀 뭐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이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종교 떠나서, 예,
같은 주권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이미 이분은 이 양심을 언제든지 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게 돼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지금 타성에 젖었다는 게요. 그 말은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계에서요, 다른 신자들 살해도 하고 막 암매장도 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심이 유지돼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도 연구해봐야 됩니다. 이게 세뇌당한 상태입니다. 세뇌시키는 사이비교주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양심은 인간들이나 지키는 거고 나는 양심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을 한다. 100% 사입입니다. 11조 가면 지옥 간다. 이게 우리 양심에 전혀 허용이 안 되는 말인데 당당히 한다. 이런 말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팬티를 내리라고 해서 내리면 내 사람이고 이분들이 지옥을 이미 맡아놓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옥 가시기에 티오가 지금 안 날 거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는 지옥 갈 자리가 없겠어요.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우리가 웬만큼 해가지고는 지옥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웬만해야죠. 이런 게 웬만해야죠. 자, 이게 지금 정치, 종교가 어떻게 통하는지도 또 같이 얘기하시면서도 따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양심은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랜카드 걸었죠. 비양심이 적폐다. 다 요즘 각 당이 걸고 싶은 건 이걸 거예요. 네가 적폐다. 이걸 걸고 싶을 텐데 우리는 뭘 걸었죠? 비양심이 적폐다. 우리라도 비양심하는 순간 우리가 적폐가 됩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갖고 얘기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치료법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하겠다고 덤비면서 존경까지 받고 거기서 돈까지 뜯어내려고 덤비는 게 이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남들이 볼 때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참 암울한 짓 같고 바보짓 같을 수 있는데요.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가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우리 바보짓 좀 합시다. 근데 저 바보들이 계속 노네? 왜 안 죽지?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점점 커져요. 바보들이 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 이제 겁이 날 때가 오고 좀 더 지나면요, 자기도 바보가 돼서 뛰어 들어가고 나도 빨리 저 무리에 끼어야 살겠다 할 때 이렇게 만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예. 처음 대선할 때 예. 벽도 쭉 예. 누굴 찍을까? 예. 한번 처음 읽어본 적이 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표님 걸 보고 예. 이 사람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이렇게 뜬금없이 나와서 이게 되냐? 그런 말을 그쵸.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양심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에 접촉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땐 교육, 초등학생, 중학생 역시 그 어린애들이 양심에 민감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양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도 맞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그때 인성교육 답이 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그게 꽤 교재로 쓰이더라고요. 각 학교나 이런 데서 인성교육 교재.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도 학교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느끼는 게 선생님이 바뀌셔야지 우리가 직접 애들을 찾아가서는 일회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참여를 계속 부탁드리고 있고, 선생님들이 조금만 모이면 교사반을 좀 만들려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모르니까. 현장 전문가들이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씩 의견은 이제 모입니다만은 아직 뭔가 좀 그것도 힘이 약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거 늘 유념하고 교육이 중요하지. 예. 누구부터? 예. 혹시 게임을 많이 하니까 전문분들이 게임에 중독이 잘 되고 하니까 그런 욕심이 더 강한 쪽에서 좀 더 양심을 넘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임. 좋은 말씀이에요. 게임 회사에서 일하시고. 좀 더 많이 모이는 쪽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맞아요. 더 많은 분들이 모여들라 하는 게 뭐냐면, 게임 제가 사람한테 물어봐요. 게임할 때 딴 생각 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99%가 딴 생각 하나도 안 난대요. 완전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라는 그 룰을 활용해서 이 양심 룰을 적용시키는 게임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그런 정도 역량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이걸 양심도 추구하면서도 욕심의 재미도 줘야 되거든요. 제가 많은 인재들을 좀 모으고 싶습니다. 많이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아이디어들은 있는데요. 자금이 많으면 게임 하나 보통 만들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냐면 한 최소 10억에서 한 100억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저희는 항상 돈 안 들이고 하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아무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쪽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아이 학교에 보내게 될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진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근데 뭐 요즘 성폭력도 많고 학교 내 자체 내에서도 뭐 집단 따돌림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를 이렇게 학교에 보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오면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학당 자체 내에서 아이에 대한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저는 이따가 지금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 대안학교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또 계속 노력해 가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현실적 여건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잘하는 아이들이 양심 살아있을 때 그때 좋은 게 많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유튜브를 뿌리는 게요. 아무나 보시라는 게 아무나 보시고 본인이 계신 자리에서 움직여 주시라는 사실은. 왜냐면 저희 수중에 있는 지금 사실은 재산이 그러니까 인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사실 기대하고 있는 아무나 움직여 주세요. 좀 뭔가 제 강의 듣고 다음날 제자들을 만날 때 더 가슴이 설레거나 양심에 더 예민해진 상태로 제자들을 상대해주면 저희는 무조건 이 양심 운동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하는 세상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드리는 거고요. 영감을 드리려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조직적으로 갖춰질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만은 급한 대로, 나중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그 메시지입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열악합니다만 현장 저희보다 더 지금 힘을 갖고 어느 분야에서 힘을 갖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움직여 버리시면 돼요. 그래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또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선 때 나가서 주장했던 게 교육에 제일 제가 방점을 두고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학교교육에 양심노트 도입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 양심 평가 기준을 가지고 교육하고 평가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 했고 아예 유치원부터 국공립 유치원은 우리가 아예 책임지겠다. 그냥 보내주시라. 나라에서 되게 그 얘기가 쉬운 얘기가 쟤네들 뭐 돈 함부로 쓰려고 그러는 이게 아니고 사립 유치원의 어떤 한계도 있고 또 그분들도 더 뜻을 모아서 함께 일할 수 있게 국공립 체계로 편입시켜서 사실은 그 동네가 그 애를 키우게 해주자 하는 거였죠. 제가 생각하면 그게 그 동네 고용 창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막 지른 것 같지만 나름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에 앞으로 그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보자 하는 차원으로 국공립 유치원 뭐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빨리 그냥 학교 보내고 부모가 좀 편히 쉬자, 일하러 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지역사회에 아주 중요한 교육사업의 의미를 좀 두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라서 그때 아이디어보다 지금 뭐 더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닌데 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방향으로 우린 가야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일반 국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거든요. 교육 문제. 지금 이 집에 아기가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입시 제도도 문제지만은 그 학교 생활 자체가 이 조직 생활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본격적인.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걸 갖다 그렇게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을 한다기보다는 이 어떤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어떤 획일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게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좀 늦어가지고 아기가 4살인데 이 녀석도 불과 이제 3년, 4년 뒤면은 그런 제도교육으로 편입이 됩니다. 저조차도 지금의 이 학교 교육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냐면은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거 문제의 어떤 그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LH 공사가 이 임대주택이라는 이런 부분을 큰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LH에서 이 브랜드로 이 임대주택 브랜드로 지금 이름 명명한 게 휴먼시아입니다. 휴먼시아인데 그 임대주택에 사는 친구들이 뭐 모자라거나 어디가 뭐 이상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 그냥 평범한 이웃들인데 그 휴먼시아에 사는 이 친구들을 일반 분양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휴먼시아 거지라고 해서 휴거라고 부른답니다. 거지가 아니라 거지라고. 휴먼시아 거지죠. 예, 휴먼시아 거지, 휴거. 예.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게요. 어른들은 이 어떤 찌든 사회 풍파에 그렇게 이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쳐도 이 자라나는 새싹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10살도 안 된 친구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자란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 문제 정말 전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빨리 이 양심 교육이 전파가 돼서 교사분들도 그다음에 학생들도 동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현실은 거기에 굉장히 괴리가 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생 되면 이제 휴대폰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안 사줘도 왕따고 사주면 이게 또 있는 애들끼리 카톡으로 누군가 하나를 또 왕따 시키는 놀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또 못 껴도 문제고 껴도 이게 지금 양심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예전에 우리 때가 아니죠. 지금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고 우리 때는 사실 없어서 못 본 게 많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정보를 어른처럼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사실은 지금 필요한 부분들 지금 그런 부분도 많아요. 교사 연수라든지 학교는 1년에 2번씩 그 학부모 초청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기회를 얻어서 물론 유튜브로 다 공개돼 있지만 그런데 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기회도 좀 가서 공연. 저도 가서 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한 학교 가서 몇 명 정도 하는데 이제 제가 가서 해보면은 아무튼 그 효과라는 게 그 중에 한 몇 명 정도 또 느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뭐가 되시면 거기서 커리큘럼 짤 때 교사 연수할 때 좀 그래 주시면 좋을 텐데 잘 안 불러주시네요. 좀 들어가셔서 그 시간 맞춰서 해주셔도 이게 좋은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막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컨택이 와야 될 부분도 있는데 또 더 요즘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진 거는 대선 이후 일체 안 들어옵니다. 뭔가 이렇게 이런 요청이 국가 기관에서 주로 더 안 오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과목으로 인성교육 그게 중요한. 들어가셨으니까 남심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걸 짤 때 인성교육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여건 되는 대로 대안학교는 좀 너무 거리가 먼 얘기고 그렇죠. 전에 어른들 대상으로 매주 지금 하고 이렇게 모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 애들 대상으로 그런 반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들어줘도 뭐 일요일에 교회 데려가듯이 저는 애들 데리고 그런 거라 거기를 했었어요. 하다가 멈췄죠 지금. 그게 교사분들이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악하다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하시던 분이 사정이 안 돼서 딱 못 하시니까 좀 멈췄어요. 아무튼 말씀하신 거는 다시 섞게 되게 좀 더 우리가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꽤 모아서 그때 좀 노하우가 있었는데 이게 멈췄는데요. 사랑 정의 이것도 찍어주고 그래서 최소한 거기 왔던 친구들은요, 사랑 정의 양심이 뭐야? 그럼 사랑 정의 예절치의 몰입 성실 이것도 알고, 그러면 엄마한테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게임처럼 잘했어요. 초등학교 교사 분이 해주셔가지고 아이 버전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못 이어지는 게 지금 저희도 안타까운데, 아무튼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게 현실화되게. 네. 아까 교육부 얘기하셨는데 참 지금 국방부에서는 저희 양심노트 아이템을 가지고 장병들 교육 관련해서 정신교육 관련해서 어떤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금 예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장교들 인성교육에 제 강의를 틀어주겠다, 강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무료로 얼마든지 쓰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군 관계자들이 오셔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그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그런 장교들이라 들어갈 수 있는 아마 인터넷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제의들은 꾸준히 오고 이제 저도 강의 나가고 하는데 양이 안 차죠. 아무튼 저도 양이 안 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회가 오면 제 역량상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저희 학당 스태프들과 함께 또 이제 홍익당 당직자들과 함께 가서 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묵묵히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묵히 하다 보면 분명히 커지더라고요.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양이 안 차죠. 저도 사실은. 말씀하신 저도 지금 준우 학교 가기 전에 학교가 좋아지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대선 때 그랬잖아요. 준우 대학 가기 전에 꼭 대학을 바꿔놓겠다. 왜냐면 저희가 힘드니까 제 얘기니까 더 절실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니까. 그래서 오직하면 그냥 홍익학당 내에서 그런 아이들을 대안학교 같이 이런 소규모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건이 힘든 얘기고, 지금 이 현실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다른 식으로 피해보는 것보다는 아무튼 현실이 바뀌고, 현실에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자기가 모르고 살다가 교사가 각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강의 듣고 애들한테 양심을 한번 가르쳐보자. 저는 이게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래야 우리가 현실이 바뀔 길이 열리는 거지, 피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걸로는 그럼 소수는 혜택을 보겠지만, 제가 바라는 홍익인간이라는 게 다수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실이 바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먼저 각성을 꼭 해주시면 이 현실이 바뀌어가는데 분명히 이바지하시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이 마음 먹어줘야 또 그 옆 사람이 바뀌고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밖에 못 드립니다만은 지금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저희 학당이나 당을 통해서 계속 의견을 주시면 그 길로 또 교육도요, 연수에 넣어보려고 그때 했었어요. 그것도 또 하다 안 됐습니다. 교육 연수에 해보려고 했었죠. 교사분들이 또 의견 주셔서 했었는데 좀 안 됐었고, 언젠가 되게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엊그제 제가 어떤 방송을 들었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유명한 강남 쪽의 어떤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걸 배운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배워갖고 고등학교 가서는 열심히 학생 종합부에 채울 수 있는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인사단장으로 20년 일해왔는데, 이로서의 스펙이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은 대부분. 근데 지금 구조가 이미 끝없이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정부가 진행하려다 멈춘 게 학생 종합부 전형을 더 강화하려다가 멈춰진 거잖아요. 심각한 일이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처방이 있고 대증 처방이 있는데, 원인은 지금 그 정도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장된 일자리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나머지는 저 자영업자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되게 두려운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장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근원적인 문제고, 그 군에 푹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교육부에서는 최소한 단순하게 그 수능 같은 걸 단순하게 만들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돈 안 들어가도 학교 갈 수 있게 해주면, 저희 때는 솔직히 학력고사 할 때는 3학년 때만 약간 열심히 하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 엄청 써야 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판을 만들어 놓고 있다 양심을 느끼는 너무 힘든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정부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원인 처방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중적으로라도 그 수능을 단순화시켜서 그냥 돈 안 들이고 빨리 학교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낫거든요. 수시를 좀 수시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막 추진하려다가 국민들께서 부당하다고 저항을 해주셨기 때문에 멈춘 거지. 다행 같아요. 아니면 바로 올해나 내년 전년부터 또 시작해.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저항을 해야 민주시민이라면 이런 정부라도, 그러니까 언론이나 다 이런 걸 막아놓는 이런 팬심으로 움직이는 정부라도 뜨끔하고 지금 딱 멈췄다는 그 국민들의 힘을 자각하시고 늘 깨어서 주시해야 됩니다. 팬심으로 지금 지켜보실 때가 아니에요. 그때 긴장했죠. 그 학종 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예 정책으로 딱 걸고 몇 년도까지 뭐 수능을 절대평가로 만들고 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시청률을 의식하는 정부라 그래서 다행히 멈췄어요. 근데 이게 고민을 진짜 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본적 처방에 대해 고민하시는지. 답답한 게요. 학종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걸 또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그 대안들이라는 게 참 좀 놀라웠어요. 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은 공정함이 생명인데 공정하지 못한데 자꾸 좋은 취지만 얘기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좋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있는 집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명문대 명문대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만 거기 들어가는 비율 보셨어요? 강남이 절대적입니다. 한 반은 강남.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그렇게 가는 게 수시 강화, 학종 강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이번에 또 자사고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사고나 우리 때보다 더 힘들어진 게 일단 또 중학교 때 입시를 하는 거죠. 자사고나 또 가야 되니까. 또 외국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훨씬 힘든 삶을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저도 참 겁나죠. 우리 이제 아이들이 또 그 길을 밟아야 되니까 겁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떠들면요, 분명히 나아지지 않을까. 문제 있다 하고. 저는 그냥 단순한 문제 있다만을 공감시키자는 게 아니라 양심에 이렇게 어긋나니까 문제 있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 우리 주변에 하면서 서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 공감할 때 우리는 알아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 기준만 공감하면요, 그런 짓 하려다가도 멈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구나, 이런 자각이라도 옵니다. 저희 그래도 학당에서 양심 공부하시던 분들은 그 얘기 해주시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하도 자명 그래가지고 죄를 못 짓겠다고. 뭘 하려고 하면 자명하냐 이게 떠오른대요, 머리에서. 그 한마디가 막아요. 엄청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인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개인이 큰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면요, 그게 나라의 어떤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명하냐는 그 한마디가. 당신 자명하십니까? 후손들한테 떳떳하십니까? 남들한테 떳떳하십니까? 본인 양심에 떳떳하십니까? 요게 엄청 큰 그 외침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당해질 때, 우리 주권자라는 건요, 나도 그러면 이 나라의 주권자니까 객이 아니잖아요. 주인으로서 나 당당하게 지금 살고 있나? 지금 이 시대를 주권자로서 떳떳하게 살고 있나라고 물어보시면 이 주권자가 뭘 해야 될지도 다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나 요즘 좀 찜찜해. 나 할 만큼 하고 있어. 내 역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서로 이렇게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없으면 금방 왜곡되고 타락한다고 봅니다. 종교들이 타락한 것도 그걸 안 하다가 거기까지 갔을 텐데,
거기 그분들한테 양심 얘기했을 때 양심마저도 발로 차버리시면 답이 없는 거죠. 양심마저 발로 차버리면요, 그럼 마지막 구원의 기회마저 발로 차버린 겁니다, 사실은. 아, 그렇지, 양심 중하다. 이게 종교를 초월한 인간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번에 성경 강의 좀 하려고 성경을 진짜 진지하게 신약성서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신약성경 위주로 해서. 생각보다 더 놀랐어요. 모든 사도들이 마지막 가서 자기 모든 걸 걸고 얘기할 때는 내 양심에 나 안 걸린다, 이걸로 얘기합니다. 성령, 하느님 안 들먹여요.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 이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위기에 몰린 사도가 자기를 변호할 때도 난 내 양심에 당당하다. 뭐 내가 그동안 사도 활동을 제대로 해왔던 거 얘기할 때도 난 양심에 걸리는 거 없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느님 섬길 때 양심을 따름으로써 하느님을 섬겼다. 다 양심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양심은 이 얼마나 보편적인 얘기입니까?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양심입니다. 어디 들어가도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도 양심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자체로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뭐 양심적이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루소의 주장도 우리가 이제 종교가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와서도 결국 하나로 통하는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루소는 일반의지라고 불렀죠. 모두를 이해하는 보편적 의지, 양심이죠. 보편의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절대로 이 민주사회일 수가 없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보편의지에, 양심에 복종해야 된다. 칸트가 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리적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그 모든 구성원, 개개인이 그 보편적 법칙에 복종해야 한다. 이게 양심이죠. 보편적 법칙이 도덕률입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겠다는 보편적 도덕률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윤리적 공동체가 될 수는 없다. 요 철학자들의 얘기, 종교인들의 이야기 통하죠. 다 양심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도 이 시대를 똑같이 개탄할 수 있는 것도 양심이란 잣대를 이미 공유하고 있어서죠. 그래서 이 양심의 힘을 우리가 좀 한번 되새겨보자 해서 방금 이 말씀은 그냥 그래서 드린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양심이 답일 수 있다. 저희가 살아보면 확실히 답이더라. 이 얘기 나누고 우리가 거기 그걸 되새기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종교인이 아니라도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불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 꽤 됐죠. 예. 저희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좀 서로 좀 이렇게 수다 떨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으로 또 토론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화 나누면서 느끼셨겠지만 저희라고 뭐 답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양심이 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문가시잖아요. 서로 그런 전문성 있는 얘기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자꾸 모일 때마다 더 자명한 그림을 그려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자가 그건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당의 모든 걸 기대고 가시는 것도 좀 민주시민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각자 좋은 아이디어 모아서 자명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뭐 묻고 답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모든 답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든 양심을 지향할 겁니다. 어떻든 매 순간에 자명한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 더 자명한 걸 찾기 위해 우리 계속 대화하고 의견을 나눕시다. 이 정도 입장만 서로 잘 지켜주시면 반드시 이 모임이 거듭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 사회에 좋은 이바지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예. 인사를 안 하고 오늘 시작했네요. 그래서 예전에 인사를 하도 많이 해서 안 했는데, 저희 한 분씩 이쪽. 예. 저 이은석입니다. 정책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부족한데, 저희가 아까 오늘 양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하는 게, 보장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거대한 조직 안에 속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90%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좀이라도 약간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사무총장 맡고 있는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뭐 간만에 했는데 또 앞으로는 또 기회가 되면 계속 또 좀 자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정당의 어떤 이제 정치 아카데미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종교나 철학 이런 얘기를 다 아주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국민 삶의 이런 근본 문제나 아니면 생활 속의 기본적인 얘기들도 저희 홍익당에서는 그냥 재미삼아 질문삼아 이렇게 막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다 이제 허용될 수 있고 또 같이 얘기가 가능하다라는 게 뭐 홍익당만이 가진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지금 인사를 빌어서 그냥 안내를 좀 드리면 저희 당비나 올해 이제 그 대선 후원금 납부하신 분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다리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 점검까지 지금 끝내고 있고요. 뭐 다음 주나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물론 이제 12월 31일까지 기다려서 일괄 처리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그 전에 오픈된 시스템으로 먼저 이제 확인 자기 당비 영수증이나 기부금 영수증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지금 작업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제 곧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홍익당에 좀 많이 성원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당비나 후원금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더 더 편의를 볼 수 있는 안내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또 조금씩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실체가 없는 대전광역시당 창당 준비를 맡고 있는 김진훈입니다. 예. 저는 오래 기다렸고요. 앞으로도 여유있게 이렇게 느긋하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즐기시면서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 시간 안에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예, 시간 지나면 알겠죠, 뭐가 되는지. 여러분도 좋은 날을 여유있게 같이 기다리시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를 제가 21살 때 만났으니까 20살 때 만났으니까 한 20년 이상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버티고 갈 겁니다. 같이 버티실 분은 모집합니다. 버티면서 조금씩 이상한 짓을 하실 분들, 주변에 조금씩 양심으로 물들이실 분들, 강력한 양심 바이러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만났다는 게 참 저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자꾸 만나시면서 저만 할게요. 부끄러움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사진 포털에 돌아다니는 것도 참 부끄러운데 또 하게 되네요. 뭐 도움이 되신다면 뭐라도 해야죠. 저희 이게 상징하는 거는 이 양심입니다. 양심검. 어떤 문제도 이 광선검처럼 양심으로 단칼에 풀어봅시다 하는 그런 상징을 담아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